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트럭이나 버스 보실 때요. 문득 저 차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백악관 자료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중대형 트럭, 또 그 부품들, 그리고 버스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나온 백악관 공식 자료, 그러니까 팩트시트입니다. 핵심은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어쩌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목표는 미국 산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이 자료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이랑 부품이 대상인지, 관세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무역 조치가 국가 안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개념이랑 연결되는 건지 그 속내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또 미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건지 그 의도까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특히 그 무역 확장법 232조가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게 1962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통해선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적용되는지, 그게 단순한 경제정책 이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을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볼까요? 관세율.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중대형 트럭하고 그 부품 수입품에는 20%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25%면 이거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꽤 높은 관세율이죠.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중대형 트럭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요. 자료를 보면 클래스 3부터 클래스 8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좀 큰 픽업 트럭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삿짐 센터 트럭, 일반 화물 트럭, 또 공사 현장의 덤프 트럭,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보는 아주 거대한 18륜 트랙터 트레일러의 그 앞부분, 트랙터까지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와, 정말 웬만한 큰 상업용 차량은 그냥 다 들어가는 셈이네요. 트럭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도 똑같이 25%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타이어, 차량 뼈대인 셰시 같이요. 트럭의 핵심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모두 이 25% 관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뿐만 아니라 그 부품 공급망까지 영향을 좀 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근데 버스는 약간 다릅니다. 스쿨버스나 시내버스, 장거리 고속버스 같은 사람들 운송하는 버스 수입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돼요. 트럭하고는 좀 차등을 뒀죠. 뭐랄까, 아마 대중교통이나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흥미로운 지점이 또 있네요. 그 USMCA,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요. 여기에 따른 예외랄까? 차등 적용이 있다는 건데요. 이 협정 혜택을 받는 트럭은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치에만 관세가 붙는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만약에 USMCA 협정 기준을 충족하는 트럭, 예를 들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 비중이 좀 높은 트럭이라면요, 관세는 그 차량 가격 전체가 아니라 미국 외, 넌 US에서 만들어진 부품 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25%가 적용되는 겁니다. 반면에 USMCA 혜택 대상이 아닌 예를 들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트럭은 차량 전체 가격에 25% 관세가 붙게 되고요. 아무래도 북미 역내 생산을 좀 보호하고 장려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북미 생산 기지에는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틔워주는 셈이네요. 근데 이 USMC의 관련 부품 관세 적용, 이게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약간의 유예 기간을 뒀어요. 자료에 따르면 상무부하고 세관국경보호청 (CBP라고 하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이 얼마나 미국 밖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가치를 계산하고 또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부 절차, 이걸 마련할 때까지는 관세 부과가 미뤄집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복잡한 계산이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니까 행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수입을 막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생산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장치도 보이는데요. 관세 상쇄, 업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건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일종의 당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중대형 트럭 제조업체는요, 그 트럭 총 가치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신들이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 내야 할 관세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립을 하면 부품 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거죠. 3.75%. 이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혹시 이 비율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산된 건가요? 네. 자료에 그 계산 근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조립되는 트럭 가치의 한 15% 정도가 수입 부품에서 온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15%에 해당하는 수입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트럭 전체 가치 대비해서 약 3.75%, 그러니까 0.15 곱하기 0.25 해서 0.0375죠.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계산이에요. 바로 그만큼을 상세해주겠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내 조립을 장려하기 위한 꽤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엔진 제조업체에도 적용되고요. 아하, 그런 계산이 숨어 있었군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네요.
그리고 이 조치가 트럭 산업에만 딱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하고도 연결되는군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프로그램도 이번 트럭 프로그램하고 좀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을 하고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역시 트럭처럼 2030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권장 소비자 가격 MSRP라고 하죠. 그거의 3.75%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트럭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 정책 간의 연계성을 좀 높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기존에 부과되던 다른 관세들 있잖아요.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같은 거. 이거는 중복해서 내야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포고령에 따른 트럭, 버스 부품 관세는요.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목재 등에 대한 개별적인 관세나 혹은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같은 나라들과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부과된 상호 관세, 이런 것과는 별개이고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종류 관세를 막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하도록 한 거죠. 관세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작동 방식은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명분이 중요할 텐데요. 자료에서는 계속해서 국가안보 위협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이면서 동시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자료는 상무부가 이 법에 따라서 공식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중대형 트럭, 관련 부품, 그리고 버스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 내셔널 세큐리티를 저해할 위협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국가안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군사적인 측면을 떠올리기 쉬운데 트럭이나 버스 수입이 어떻게 군사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 설명하는 국가안보는 단순히 군사력 방어만은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훨씬 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에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능력, 또 자연재해나 팬데믹 같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구호품 전달 같은 대응 능력, 그리고 전력망, 통신망 같은 핵심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이나 평상시 경제 활동 유지에도 트럭과 버스가 필수적이니까 이 부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곧 국가안보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미국 내 화물 운송의 70% 이상을 트럭이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강조해요. 식량, 연료, 의약품 같은 정말 생필품 운송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안정적인 국내 트럭 공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단순히 물 건너려는 차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어떤 혈맥으로 보는 시각인 거죠. 더 나아가서 국내 트럭, 버스 제조업 자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네요. 단순히 차량 생산 이걸 넘어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국가 안보와 연결짓고 있고요. 맞습니다. 강건한 국내 제조업 기반 자체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다, 이런 인식인 거죠. 반대로 자료는 1990년대 이후에 특정 해외 국가들의 불공정한 산업 정책이나 보조금 지급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관련 제조업 기반이나 혁신 역량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그 업쇼링 현상 있잖아요. 이게 심화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트럭의 약 43%가 수입품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내 생산 기반이 이만큼이나 잠식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죠. 네,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도 문제 삼고 있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엔진, 배터리, 변속기축, 그리고 주조 및 던조품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금속을 녹여서 틀에 붓거나 두드려서 만드는 기초 부품들인데 이런 핵심 부품 분야에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게 평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거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또는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심각한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국가 안보의 직접적인 취약점이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생산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잔료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그런 안정적인 생산 능력은 오직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또 미국 법의 통제를 받는 공장에서만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수입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국내 생산 시설과 공급망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확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조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America First Trade Policy)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내세웠던 핵심 기조 중 하나였죠.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선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철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이미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하고 부품 등에 대해서도 이번과 똑같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서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적용 범위를 중대형 트럭과 버스, 부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좀 더 강화하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국가 안보 논리가 앞으로 다른 산업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료 말미를 보면요, 현재 상무부가 다른 여러 첨단 및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용 항공기, 풍력 터빈, 로봇공학, 무인항공 시스템, 즉 드론이죠. 심지어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개인 보호 장비 (PPE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중대형 차량하고 버스에 적용된 국가 안보 논리가 앞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단순히 관세 부과라는 무역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 예를 들면 규제 완화라든지 행정 절차 간소화 같은 조치들하고도 연결해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이 관세 조치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기보다는요,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여러 행정명령이나 정책 각서들, 이런 것들과 함께 좀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제조 부활이라든지 공급망 자립이라는 더 큰 목표 아래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백악관 자료 한번 정리해보면요.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 수입품에는 25%, 버스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세 상쇄 프로그램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치의 가장 강력한 명분은 바로 국가 안보 수호였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활용되어서 무역 정책과 특정 산업 보호 논리로까지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대로 이러한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강화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에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나 기업의 부담 증가, 또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는 당신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이나 우리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쩌면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특정 산업의 국내 생산 역량을 국가 안보와 거의 동일시하면서 보호하려는 이런 접근 방식, 특히 무역 확장법 232조의 활용이 앞으로 다른 산업 분야로 과연 얼마나 더 확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익숙했던 국제무역 질서나 전 세계적으로 얽혀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궁극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